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제 불교 문화 유산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서비스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불교학을 공부를 했고 박사 학위를 유비쿼터스 시대에 불교문화 콘텐츠 연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07년에 이제 학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불경 전산화, 불교 경전 전산화와 이제 불교문화 콘텐츠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 이제 불교는 이제 뭘 했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산업 사회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 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면 이제 이 부분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1차 산업혁명 이제 기계 문명이 들어온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거기에 전기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큰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 시대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온라인, 인터넷 이런 부분과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능화와 디지털과 결합이 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교가 이제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를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과 직접 설법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불교가 전승이 되었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불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결집이었죠. 부처님의 법을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붓다를 옹립하지 않고, 즉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돌아가시면 콘클라베를 통해 가지고 다음 차기 교황을 선출을 하는데, 불교는 불법을 먼저 확정하는 결집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법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경전을 통해서 폐역경이라든지 사경을 통해서 불교의 가르침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판,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목판 인쇄술이 되었고, 이제 그림의 제일 위에는 초조대장경, 해인사에 있는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대장경들을 통해서 되어 있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쇄된 그런 대장경, 하지만 지금은 전자불전이라고 하는 전자책 속에서 이제 불법을 나누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I라든지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바로 그런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불교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만 미래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2016년에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진행 중이고요. 인터넷, 인공지능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성을 이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융합, 인문사회가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나왔던 이야기는 이렇게 수많은 그 기술들과 함께 모든 것이 연결되고 이제 새로운 지능적인 사회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2016년에 이제 여기 때 나왔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였냐면 2020년까지 선진국의 일자리가 710만 개가 없어질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이슈였는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혁신과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 가야만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에 쭉 이제 이걸 누려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이제 인간이 인지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게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신석기 농업혁명, 그 다음에 500년 전에 이제 과학혁명이 이제 쭉 있으면서 소비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됐다가 결합이 되고 지금은 소셜 맞춤으로 이제 경제, 사회와 인문학이 함께 융합이 되는 이런 시대 그러면서 우리의 인지, 생산, 소비가 함께하는 이런 시대가 왔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AI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인해서 상품,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모두 다 연결되고 이제 지능화된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핵심은 뭐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의 경계를 없애고 융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텐츠 지식 생산의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문화 원형에 기반한 콘텐츠 생산을 지원해야 되고 콘텐츠의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확장이 돼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는 불교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소비를 같이 하는 그렇다면 2050년에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영화 속에 상상하는 모든 부분들이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현실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두 시각에서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하고 어떤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죠. 미래는 상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느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래를 창조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는 훨씬 더 가깝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인류, 호모 모빌리언스, 즉 호모 모빌리언스는 바로 휴대폰을 가진 인간이에요. 휴대폰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을 우리는 육근이라고 배웠죠. 즉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단언컨대 제 7근이 있습니다. 바로 제 7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우리 인식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을 가진 인간이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이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디지쿠스트에서 호모 모빌리언스. 왜냐하면 융합되고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이 감각기관이 1대1이 아니라 무한히 확장되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이제 집단 생명화되는 초인류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슈퍼맨이 되는 부분들이죠. 즉,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제가 디지털화 되기 이전의 시대에서 중세 유럽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발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발명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쿠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였습니다. 이제 왜 금속 활자가 중요하냐면요. 그때 쿠텐베르크가 독일 말로 된 성경을 찍어내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이전의 성경은 중세의 지식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권력이 교회의 독점에 있었을 때 이걸 독일 말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로, 즉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교회가 독점을 했었는데 누구나 보편적인 지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바로 금속 활자로 중세의 지식이 대중화되는 이 시발점이 중세 유럽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터넷을 가진 개인이 엄청난 힘을 가졌듯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된 개인은 엄청납니다. 옛날에는 이제 대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지금은 디지털화 소셜 맞춤의 시대로 돼서 바로 이제 음악, 미술, 문학, 도우미, 에너지, 식량 이 모든 부분이 다 개인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집단 지능이 이제 개성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는데 이제 메가 트렌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부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변화의 변곡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겁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코로나와 종교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종교가 잘한 사례로 꼽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교 환경연대에서 이제 멈추고 돌아보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한번 멈추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혼자의 욕망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구가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 인간만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물질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명의 대전환의 사건의 핵심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바라볼 때 이 이전의 종교학자들은 디르켐이 성과 속의 개념을 가지고 종교를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베버는 내세와 현세를 구별을 하고 연결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종교는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는 이상향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극락세계는 우리 현실을 떠난 서방 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라 땅이 바로 극락이고 불국토라고 신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한국의 정토는 바로 현실이 정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상향을 현실에 만들자라고 하는 게 한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속세와 함께 사는 것, 즉 종교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얻기 위함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종교의 공공성을 묻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 공공성에는 소통과 연대입니다. 즉 한국 사회는 이미 다종교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소통과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이웃과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 동체 대비심으로 사회적인 약자에 함께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공공불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종교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화해야 된다. 자, 이 부분들이 바로 불교가 부처님은 전도선언을 할 때 분명히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모든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여기가 불교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바로 이 부분이 불교가 나아가야 할 부분이고, 바로 교회라든지 공회당이라든지 법당이 차지해야 될 위치는 사회적인 문제에 답을 하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이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디지털 전환을 충분히 실현을 한다면 2030년에는 281조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핵심적으로 뭘 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고 가장 디지털화의 최첨단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러한 가치 가운데 73%가 이미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는데 이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우리는 73%가 디지털 전환을 이룬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제 281조의 경제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수많은 기술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세세한 부분들은 이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수많은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경제적인 이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미 우리는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살고 있는 시대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불교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서 대장경을 이야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미 우리는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성보를 가지고 있죠. 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된 대장경을 가지고 있고, 이걸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대장경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롭게 윤문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될 과제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즉 템플스테이가 한국 전통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 팬데믹의 과정에서 사회 취약계층, 그 다음에
그 코로나에 이제 방역의 일선에 이제 있는 모든 분들에게 템플스테이를 제공을 하고 하는 등의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바로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글로컬라이제이션 지향의 축제형 연등회. 여러분 그 연등회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축제 가운데 가장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인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 이제 2020년, 2021년 연등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래 보시다시피 온라인 연등회를 했어요. 저도 거기서 등을 온라인으로 달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일본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한국이 가져가냐 이거죠. 이 이야기는 한국의 연등회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인류의 소중한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감 미디어를 통해서 실제감 있고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실감 미디어를 이렇게 했는데요.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전통 문화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감 미디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불화, 그리고 스님들, 승려 장인들을 해가지고 만날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제 명상을 할 수 있고 금동 미륵 방가 사유상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이미 구축을 해놨다는 것이고요. 이제 문화유산에서 캐릭터로, 자, 이 그림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이게 여러분 불국사 혹시 가보셨습니까? 불국사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극락전 뒤에 황금 돼지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멧돼지인데 황금 돼지 해에 황금 돼지 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극락전 앞에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금황이라고 하는 그런 황금돼지 금황이라고 하는 이런 그 그림책을 이제 이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이제 전통문화유산에서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이제 이러면서, 저는 이제 AC 4년이라고 올해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시대, 종교적인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코로나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맹목적인 기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즉 전지전능한 신과 부처님의 권능도 코로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즉 교회나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집단 발병 났습니다. 하지만 산문을 걸어 잠그고 정부의 이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없는 침묵의 미사, 온라인 매체를 통한 미사, 성제,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온라인 예배가 신학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생각하는 연기로지는 가치관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성당, 교회, 법당에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람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공감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에서 있었다. 두 번째는 선하게 인과나 윤리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악과 성속을 불문하죠. 코로나에 걸리면 악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 환경이죠.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대도시 중심의 이런 삶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고요.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우리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불우를 겪는 현대인들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그린 라이프라든지 에코다르마에 대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우처럼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법회도 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변화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은 온택트 디지털로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템플스테이의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실감 콘텐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안전과 힐링, 자연 친화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환경과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불교의 미래는 밝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에 더욱더 노력을 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어둡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